자, 오늘은 10강입니다. 10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지난 100년간 이 서양인들이 갖고 있었던, 서양인들 중에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 가치가 10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지를 피케티가 설명하고 있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피케티 책에서 나오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라는 게 어디 있는지 아시죠? 바로 이집트에 있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집트 사이에 있는 이 홍해를 거쳐서 홍해와 지중해를 바로 연결하는 그 운하를 뚫은 거고요. 이 운하가 처음 뚫린 것은 이게 1859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이 당시에 그 이집트를 경영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랑 영국이었는데, 프랑스랑 영국인들이 이제 개인 기업이 가서 이거를 뚫었고요. 뚫은 다음에 그런 운하를 통행하는 그 통행료를 받았겠죠. 지금도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자, 이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회사가 있었는데, 그 개인 회사에 주주들이 있었겠죠. 이 주주의 대부분은 프랑스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영국의 보호국 내지는 그 준식민지였거든요. 자, 그랬는데 2차 대전에서 영국이 이겼죠. 독일군이 물러났고요. 근데 승리한 영국군이 어떤 식으로 승리했냐면은 이집트 전쟁에서 영국군이 자기 영국인들로만 가지고 독일군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 현지인들을 대량으로 징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집트 사람들을 장교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 장교 중에 한 사람이 나세르라고 하는 이 영국 사람, 이집트 사람이었는데, 이 나세르가 195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 어느 날 이 양반이 이제 장교였는데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을 쫓아내버리고요.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국, 말하자면 왕국이 아닌 나라를 처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956년도에 이 나세르가 이집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뭘 했냐면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켜버린 겁니다. 국유화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던 그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주주들이 자기 갖고 있었던 그 주식이 완전히 똥값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게 바로 영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 수에즈 운하를 지키고 있었던 이집트 군대에게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폭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1956년도 11월 달이 되면은 영국, 프랑스 연합군대가 수에즈 운하를 아예 점령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였거든요. 아이젠하워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야, 저거 이집트를 저렇게 함부로 다루면은 이집트라는 나라 전체가 자칫하면은 소련 편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이란 나라는 뭐 원래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뭐 저렇게 국유화를 해도 별로 뭐 타격받을 일이 전혀 없거든요. 더군다나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서 뭐 미국 물건들이 수출이라든가 수입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개입을 해갖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들 영국이랑 프랑스, 당신들 군대를 철수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웬일로 미국이 이 영국과 프랑스 편을 들지 않고 이집트 편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결국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1956년도, 57년도에 이 자기 군대를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에즈 운하가 완전히 국유화되어 버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국영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연간 통행료 수입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2005년도에 1년에 34억 달러니까 이 가난한 이집트로서는 굉장히 큰 수입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피케티가 책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 수에즈운하만이 아니라 이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가 리비아인데, 리비아는 이 프랑스의 식민지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식민지도 했었는데, 이 전쟁 이후에 이 리비아도 이 독립되죠. 특히 1960년대에 이제 이 나라들이 대부분 다 독립해 버리는데,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제 프랑스 아니면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1950년대, 60년대에 독립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절로 독립된 건 아니죠. 그 과정에서 무장해가지고 영국군과 프랑스군과 싸웠고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가령 아시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 아닙니까? 베트남이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베트남 정부가 다시 한번 이 베트남을 식민지화 시키려고 이제 들어오니까 여기에 맞서서 싸웠던 게 바로 호지명의 그 베트콩이었죠. 이 군대에게 프랑스 군대가 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베트남이 북베트남은 완전히 이제 일종의 공산화되면서 거기 있었던 프랑스인들의 재산 전체가 다 이 북베트남 사람들에게 국유화돼 버리는,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이 북베트남에 있었던 이 농장, 공장, 그 다음에 저택 이런 거를 모조리 다 날려버린 거죠. 비슷하게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재산들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피케티 말에 따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이런 데서 독립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과거의 식민지 종주국의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들이 굉장히 많이 국유화돼 버렸고, 그 얘기는 뺏겼고 영국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이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해외 자산이 가치가 반토막 내지는 거의 3분의 1밖에 안 남는 그런 이제 엄청난 그 일종의 혁명적인 사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얘기도 하죠. 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고요. 이게 바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함께 했던 그 누구죠? 나세르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랑 연결되는 게 박정희가 1951년도에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때 박정희가 썼던 그 5.16 혁명사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집필한 게 그 김종필이었는데요. 5.16 혁명사라는 그 책이 제가 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도서관에 가면은 개괄식 도서관, 개괄식이라는 게 이제 아무나 그냥 가서 읽을 수 있는 이제 개방식 도서관이었는데, 거기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그 책이 이제 이렇게 두껍습니다. 한 10권짜리인데, 이 책이 이제 5.16 혁명사였는데, 그거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그냥 한번 재미삼아서 읽었는데,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5.16 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 세계적인 사태를 바로 나세르의 쿠데타와 그리고 군사혁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1950년대였으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미국, 이집트와 똑같은 건 아니었죠. 왜냐면 이집트는 이 영국의 보호국이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2차 대전 때 이 일본이 패망했고, 그러면서 미군이 1945년도 9월 달에 점령으로 우리나라 들어왔죠. 그 점령을 했다는 건 뭡니까? 이 남한 전체가 사실은 일본 영토였죠. 일본의 영토였던 겁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근데 이거를 미군이 점령하면서 남한 전체가 다 미국의 일종의 영토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미군의 그 군정이 직접 지배하는 통치가 됐고, 이 미군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 모든 재산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일본인들의 재산, 왜냐면 일본인들이 바로 적국인들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재산은 전부 다 이 미군정에 넘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일종의 국유화가 된 건데, 이게 정식으로 국유화되는 건 언제냐면은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이 되죠.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러면서 미군정이 갖고 있었던 이 재산을 모조리 다 이 대한민국 정부로 넘겨줍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미군이 1945년도 12월 달에 이 무상 몰수했던 그 일본인 재산이 1948년도 8월 달에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면서 저절로 대한민국 것이 됐고, 한마디로 이 3년간에 걸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국유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뭐 국유화라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국유화였던 겁니다, 이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적산 가옥이라고 하죠. 지금도 그 서울역 뒤에 그 만리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청파동 숙명여대 근처라든가 아니면은 그 몇 년 전에 논란이 됐던 그 가령 전라남도 목포시에 뭐 한 굉장히 오래된 가옥들, 뭐 그게 약간 뭐 요즘에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핫플레이스로 뭐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거가 바로 일본식 가옥들이에요. 그 언제 지어진 거냐면은 1945년 이전에 지어진 거고 그게 일본식 가옥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목조 건물들이고요. 건축 양식이 다르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한옥과 다릅니다. 이런 가옥들이 가령 뭐 서울의 만리동이라든가 청파동 그리고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목포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산 같은 데도 아주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적어도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가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집안에 이제 이 계단이 있는 실내 이 2층 이런 집들도 있었고요. 이런 집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모조리다. 일본인들이 그냥 놓고 간, 한마디로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그냥 놓고 간.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인들이 놓고 간 재산이 저절로 그냥 떨어진 거고 무상몰수였으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식민지에 갖고 있었던 알토란 같은 재산들을 돈 한 푼 못 받고 뺏긴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 자민당을 지배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한 게 뭐가 나쁘냐라는 그 이 정신이 이런 그 뺏긴 사람들로부터 이제 머릿속에 싹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이 북한에 있는 건데 이 함경도 흥남에 그 당시에 그 아시아 최대의 화학비료 공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게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한국전쟁 때 집중적인 폭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화학비료를 만드는 거는 그와 동시에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이 화약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흥남 화학비료 공장이 비료만 만든 게 아니라 2차 대전 때 관동군, 일본 관동군을 위한 그 총포와 그 대포의 화약, 그리고 총에 들어가는 화약을 많은 부분이 여기 흥남 비료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가령 1945년도에 이 공장이 북한 정권에 넘어갔죠. 북한 정권이 이제 그 당시에 국공 내전을 하고 있었던 모택동 군대에게 북한 정부가 이 화약을 많이 제공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195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남북한 간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첫 번째로 폭격 대상이 바로 이 흥남 화학 공장이었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흥남 공장도 원래는 아시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만든 대규모 공장이었고요. 이게 이제 국영 기업은 아니고 아마 사형 기업이었을 거라고 하는데 뭐 어느 회사가 가령 미쓰비시가 했는지 뭐 미쓰가 했는지 뭐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기업이었는데 어쨌든 이 기업의 공장과 건물이 통째로 그리고 공짜로 미군에 의해서 1945년도 12월에 이제 압수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군이 아니에요. 제가 좀 잘못 얘기를 했네요. 왜냐면 북한이니까. 어쨌든 이 북한 정부에 이제 넘어간 거고 그리고 소련군에 점령당했죠. 북한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모조리 다 뺏긴 거죠. 공짜로 다. 방금 전에 이제 북한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얘기는 이제 부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저거 찾아보니까 부산의 경우에도 무상몰수를 당해서 다 빼앗긴 기업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 회사로 다 바뀌었습니다. 가령 부산에 가면은 조선방직이라든가 조선경직이라든가 선일직물, 조선고무, 조선제유, 부산내화고 그 다음에 부산의 대표적인 백화점이었다라고 하는 미화당 이런 것들이 다 1930년대, 40년대 일본인들에 의해서 설립된 이 기업들이었는데 이 기업들이 다 이 미군정에 의해서 몰수됐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유화시켰고 그 다음에 1950년대 말에 이거를 이제 이 적산 불화라고 하죠. 적국재산을 민간에 불화한다 라는 그 조치였는데 이게 1940
1950년대 말에 이승만 정부가 취한 그 정책이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런 공장들을 상당히 싼 값에 민간에 이거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큰 혜택을 본 회사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령 삼성, 그리고 LG, 그 다음에 선경,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뭐 4대 재벌, 10대 재벌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 출발점이 이 당시에 그 민간에 불화됐던 이 대기업들을 이 헐값에 인수하면서 시작이 됐다라는 게 역사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게 다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데, 이 피케티 책에서 주목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개인 재산이 왜 2차 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줄었는가? 딴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조선, 식민지 조선과 식민지 대만, 식민지 중국, 식민지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있었던 이 재산들이 이걸 다 뺏기면서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다라고 피케티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또 설명을 해놨네요. 일본인들이 놓고 간 공짜로 뺏긴 재산 중에 대표적인 게 오비맥주. 이게 두산그룹 거였죠. 그 다음에 조선맥주라는 회사가 우리가 있었는데 이게 삿포로 맥주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그 다음에 여기 선경도 이 과거에 이미 일본인들이 선경직물이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동양그룹이 있죠, 우리나라 여전히. 이게 이 모태가 지금도 존재하는 동양시멘트인데, 이게 원래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오노다시 시멘트 회사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 우리나라 지금 최대 백화점이죠. 이게 1930년대에 만들어진 일본인들이 만든 미쓰코시 백화점이었다라는 거고요. 미도파 백화점,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롯데백화점으로 합세버렸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인들이 만든 조이제 백화점이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이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미군정에 의해서 몰수되고 대한민국이 국유화했던 이런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10강은 뭐 길지 않게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